feel like you wanna be someone else. Oh, I know that you don't know it, but you're fine, so fine, fine, so fine. Oh, oh, girl, I'm gonna show you when you're mine, oh, mine, mine, oh, mine. Treasure, that is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if you let me treasure you. If you let me treasure you. Oh, oh. Pretty girl, pretty girl, pretty.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갑니다. 오늘도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번 달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누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예.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색 보험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대 한양대 겸임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석 교수님, 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김광석 김광석 교수님.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국민연금 보험, 우리 삶과 좀 직결되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시죠. 네, 월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아보셨을 텐데 고소득 근로자 가운데서 이제 숫자 좀 밝은 분들께서는 이번 달에 월급이 좀 줄었나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월급이 빠진 게 아니고 일부 연금 보험료가 오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죠.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된 상황인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준소득 월액이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네. 기준이 되고 있는 그 월소득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료 보시는 네. 것처럼 상한액은 617만 원이었다가 637만 원으로 올랐고요. 20만 원 올랐네요. 네, 하한액도 39만 원이었다가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오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 예.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약 18,000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장 가입자, 두 분 직장 가입자잖아요. 예. 직장 가입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반은 직장에서 반은 내가 내는 방식이니까 그럼 18,000원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9,000원 정도 9,000 부담이 원씩. 늘었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20만 원이 오르면서 여기에 9%인 18,000원이 최대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 하한액은 또 10,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9%인 900원까지가 오를 수가 있다는 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회사와 반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네. 지역 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1, 2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금액이 이제 적다면 적지만 또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되는 게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는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액 637만 원을 넘는 예. 고소득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57만 3,3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네. 현재. 그러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이 그것의 반이니까 28만 6,650원입니다. 그럼 이제 9,000원 정도 오른 겁니다. 말씀대로. 예. 그런데 반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 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소위 말하는 사장님들, 네. 예, 이들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니까 그 인상분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57만 3,300원을 다 내야 되니까 18,000원이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또 좀 꽤 될 수도 있고 이제 내는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뭐 달가워하는 분들은 없겠죠. 국민연금의 이제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 조정 얘기를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얘기하면 사실 이제 뭐 청년층의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가중 문제, 네. 또 기금 고갈이라든지 지속성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사회적 담론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이제 지난 3월에 거의 20년 만에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율 내는 건 이제 9에서 13% 정도로 차츰차츰 올리고 또 이제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의 주된 대상이잖아요. 주체가 되는 이 청년층들은 근본적인 좀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이 개혁안이 지금 합의가 되고 이루어진 뒤에도 좀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도 올라가고 예. 뭐 이런 모습 속에서는 그래도 국민연금에 기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사회를 청년층과 고령층을 양분해 본다면 고령층은 그러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예. 수령자는 많아지는 구조잖아요. 고령화 현상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반대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나는 내긴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 MZ세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두 분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SNS 공간에서 과연 내가 내긴 하지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댓글 보기가 좀 쉽지 그렇습니다. 않긴 해요. 세대 간 연금의 부담이 다른다든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 연금이 고갈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내는데 더 많이 내고 덜 네. 가져가느냐에 대한 그 불만을 적극적으로 SNS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불안을 떨쳐내기에는 이 정도의 모수개혁, 이 정도의 숫자 변화 가지고는 좀 체감이 어렵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최근 그래서일까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좀 앞당긴다. 만 18세가 된 청년층을 바로 이제 제도에 편입시켜서 가입 기간 자체를 좀 늘리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령 액수도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애 최초 청년 예. 국민연금 정책입니다. 기존의 현행법상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뀔 제도에서는 18세에 의무 가입을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고요. 예. 이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어도 또 직업이 없어도 네. 대신 국가가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조기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만 18살에 바로 가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기 가입을 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진다는 점을 정부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 달 보험료를 나라가 좀 대신 내주면서 만 18세가 됐을 때 바로 가입을 시키고 나중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소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예가 가능한데 네. 이 기간은 지금 가입 기간으로 다 차곡차곡 지금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마도 청약통장. 네. 청약통장도 가입 기간도 중요하고 네네. 납입액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가입 기간을 늘린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의 가입자로 등록을 하고요. 네네. 첫 번째 달 보험료 9만 원, 최소 보험료가 9만 원이거든요. 예. 9만 원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납부 유예를 신청했지만 10년 정도가 지나서 예를 들어서 27살에 네. 취업을 합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10년 동안 가입 기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 진입을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50대, 60대가 되어서 네네. 그때도 예를 들어서 그때는 나는 여유가 있다. 네네네. 그때 납입해도 되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납부 유예를 한 기간에 대해서. 네네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소 9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했을 때 10년 동안 내면 월 20만 원의 예.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월 9만 원씩 20년을 납입하면 41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입 기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정부도 이런 어떤 정책적 툴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득이 없는 그 기간도 이제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고 말씀대로 나중에 여유가 돼서 더 납부하면 더 수령할 수 있는 돈도 더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층이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게 일부 연금 고수들은 이런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자녀들을 좀 미리 조기 가입시키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같은 방식을 네. 구사하는데 딱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되면 일단은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 가입을 하고 납부 유예를 계속 하다가 뭐 취업하고 네네. 나서 그때 또 납입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을 하니까 취업과 동시에 납입 기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는 분들만 활용해 왔던 방법들인데 이런 점들도 이제 공식화 제도화한다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또 궁금한 점이요. 이 국민연금을 주제로 다루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긴 한데 회사에서 미납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자인 내가 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제 직장 가입자시니까 직장 가입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십니다. 만약에 직장이 반을 내고 네. 그리고 직장인이 또 반을 내야 되는 구조인데 네. 네. 나는 열심히 내지만 직장이 안 내주면 어떡할까? 그 체납액 어떡할까? 네네. 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이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납부할 의무는 직장에게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직장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예. 직장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체납 처분을 통해서 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직장이 체납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네.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후를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노후 대비한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나 아주 삶의 큰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본 것처럼 그런 걱정도 사회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들어두는 어떤 보장의 차원에서 보험이 있죠. 네. 사망 후에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들 텐데 이런 것들도 연금으로 돌려서 좀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곧 도입된다. 네,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에 내가 아닌 유족들이 그 사망보험금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하는 종류의 이런 생각들이 많이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for미족이라고 하는데요. for미족, 네. 나만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예. 그럼 15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유동화. 이게 시행되면 사망보험금 죽었을 때 1억 원을 타는 게 아니라 네네. 죽기 전에 미리 7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다. 일부는 연금으로 네. 전환해서 미리 받고. 어쩌면 우리가 고령화되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노후에 내가 스스로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다면 네. 그 부담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서 노후에 내가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이 유동화라는 것을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 말은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노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또 이런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시각 변화가 있는데 이런 점까지 지금 제도권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 이런 얘기했지만 이런 보험들을 정말 많이들 들어두고 계신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건 월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제 월말에 정산할 때 보면 보험료들 모아보면 이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만만치가 맞아요. 않은데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이제 거의 뭐 단 몇백 원에서 뭐 1,000원 단위로 들 수 있는 그런 미니 보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돈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돈 1,000원으로도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바로 미니 보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여성 30대 기준으로 암보험을 850원 정도에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달을 1,000원 내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뭐 2만 원, 3만 원 오르는 게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정해진 이 미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의 미니 보험료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생활 밀착형 미니 보험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이라고 해서요.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을 했을 때 30분 이상 지연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 택시나 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또 최대 3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네. 보험료가 1,4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1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출근길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보험이라고 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보험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000만에서 1,500만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보험료가 이제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가입 시기가 대부분 뭐 1년 이하로 굉장히 작은 만기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가입 연도를 좀 늘리려고 한다든지 가입 연령이 좀 40대, 50대 이후로 올라간다면 또 일반 기존의 보험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또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여러분의 상황, 네. 또 연령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또 보험금을 수령하는 네.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현명한 보험 가입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따져보면 이제 뭐 기존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다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좀 다채로운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좀 제시하는 그런 보험들도 나오고 있다 차원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색 보험들 얘기.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비 때문에 문제된 지역도 많았고 기후변화 문제로 좀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에 발맞춰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후보험 같은 것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기후 변화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뭡니까?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따른 피해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농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후 변화에 따른 그 피해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근데 난리 나죠. 농촌 예,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집이 물에 잠긴다든가 네. 자동차가 물에 잠긴다든가 폭염의 피해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이 보험하면 꼭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또 명대사가 있잖아요. 예, 명대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기후보험에 그동안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 피해액을 정산하는데 따져보는데 예.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을 손해액을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될지를 묻고 따져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보상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지수형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35도가 넘는 폭염이 된다. 네. 그러면 그 폭염 기간이 35도 이상 10일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후보험과는 차이가 있죠. 네. 손해액을 따져서 보상하는 방식이었다가 네네. 이제는 자동적으로 그 지수에 연동해서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 이 기후보험도 여러분 관심 가져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뭐 35도 이상의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그게 이제 숫자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는 방식. 뭐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어떤 이견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차원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데 더우면 또 이제 피서 생각이 나고 한참 휴가철이죠. 네. 여기저기 떠나는 분들이 요즘 여행자 보험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맞습니다.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해외여행 필수품이 여행자 보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험사들은 각각 차별화된 상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무사고 환급 상품이라고 해서요. 여행을 떠나서 사고를 내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면 보험료를 10% 정도 환급해주는 상품도 있고요. 네. 또 DIY 여행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이용자가 직접 보험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2시간, 수화물 4시간 이상을 이용해서 지연이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네. 이게 390원짜리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품 대비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춘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밖에도 해외 여행 중에 열사병이나 또는 저체온증 등 기후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이제 보장 항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방식도 나오고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기대한 대로 모두 다 보장받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수형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자 간 그리고 보험사 간의 어떤 해석의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가입 전에 특약 같은 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몰랐다가 또 보장 못 받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행자 보험 들 때는 어떤 걸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한테 딱 맞춤화된 여행자 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화가 돼 오, 있어요. 네네. 교수님? 왜냐하면 제가 이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오, 또 네. 그러세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가고요. 예. 오. 실제 마라톤 여행을 갑니다. 오. 해외로까지. 그리고 뭐 산악 자전거 여행.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레저를 즐기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 밖에도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예. 수상보트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른 손해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저 특약에 가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레저 특약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레저를 즐기시다가 발생할 네. 수 있는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네네. 또 항공기 지연, 우리 해외여행 가다 보면 항공기 지연 일이 많이 있는데 항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보상액은 체류비를 보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일정이 변경됐다. 무슨 강연 일정이 있다. 네. 근데 그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것도 예약 바꿔야 될수 그렇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그런 간접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 보험에 해당되는 것인지 커버하는 영역을 확인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국민연금 제도에서부터 또 삶의 여러 가지 차원을 보장해주는 이색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